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고 예비 후보자 검증이 한창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1차 경선 지역 후보자를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 신청자 서류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1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선당 후사 정신으로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주요 발언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하신 대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임혁백 위원장이 오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경선 후보자들에 대한 발표 이전에 경선과 관련해서 또 당부하는 점, 또 원칙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개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선배들이 길을 좀 터달라, 이제 뭐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발언도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제공한 인사들이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의원님 오늘 그 방금 임 공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들 좀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 총선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총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당의 차별성, 정체성,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적용을 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대개 보면은 현역 의원하고 이인 경선이 되게 원칙이고 입 후보자가 많을 때는 3인 경선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를 저렇게 했는데 어차피 심사를 하게 되면은 선당 후사 정신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이제 좀 나 억울하다. 이걸 뭐 재심도 청구하고 이런 절차를 받겠지만은 어쨌든 공천심사위원회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점수를 내 가지고 합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네. 자, 일단 이번 경선의 원칙이나 또 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오늘 발표된 경선 특징이 이제 뭔가 좀 굉장히 좀 치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들조차도 1대1 경선 원칙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이제 일부만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많은 지역구들이 아직 200곳이 넘는 지역구들이 더 남았는데요. 나머지 심사 결과들은 또 언제 나올지 궁금한데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구정 지나서 연휴 끝난 게 그때가 2월 14일경? 2월 14일쯤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자, 방금 좀 전에 이제 임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도 약속했던 것처럼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해달라. 그러니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니까 컷오프된 분들한테 하는 당부였을 텐데요. 면접 때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모든 분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자, 의원님도 이제 그 공천 신청하셨고 또 면접도 받아보셨을 텐데. 면접장에서 좀 분위기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승복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후보자들도 이렇게 면접할 때 다 긴장할 수밖에 없죠. 공통 질문은 어차피 총선은 한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선당 후사 정신을 지킬 것이냐, 다 약속을 해라. 그래서 어떤 후보자들도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마
당 공천은 아무래도 선당 우사를 가장 중시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선당우사 이제 뭐 제3지대 또 세력 특히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또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탈이 가속화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분들이 좀 크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는 설 연휴 기간에 통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의정평가 21대 총선 4년 21대 국회 4년 동안의 의정평가를 해서 그 하위 점수인 20%의 의원들에게는 설 연휴 기간 통보가 갈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포함해서 비율에 따라서 계파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소문도 굉장히 무성하게 누군가는 내고 있고 어디선가는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 분위기도 좀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 현역이시니까 이 부분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시스템 공천상 하위 20%를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평가국에서 해서 평가위원들이 각자 점수를 낸 것을 당대표한테 줘서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둘이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위 20%에 해당되는 현역 의원들한테만 그걸 통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전화가 어디 모르는 전화가 오면은 그냥 이건 뭐 살얼음이죠. 혹시 그런 전화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온 게 없고요. 지금 여러 후보들이 뛰다 보니까 이 디스를 많이 해요. 가짜 뉴스를 막 SNS 퍼뜨리고 정말 좋지만 사실은 그건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각 지역구별로 SNS 막 이렇게 유포를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아마 그동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했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는 전화를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은 명절 지나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네. 전화요 모르는 전화 오면 다 긴장해서 받는 겁니다. 예. 자, 좀 어떤 이제 뭐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공천이 더 경선에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선거제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선거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비로소 이제 결정이 되는 가닥이 잡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 고심 끝에 현행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과정이 좀 미비했다는 것도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과를 했고 고심의 흔적이 많이 느껴졌는데 어쨌든 이 대표의 결단 그리고 민주당의 결정 의원님께서는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건 뭐 고뇌에 찬 결단인데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는 이제 현실인데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이거든요. 이 47석의 배분 방식이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이런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것은 그 아주 옛날식으로 병립형으로 하자. 이것은 이제 다당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소수 정당이 출연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민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연동형 같은 것도 많이 주장하고 했는데 선거법은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병립형을 계속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이든 좀 더 획기적이고 정치 개혁적인 걸 아무리 내놔도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인 21대 때 했던 준연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문제는 유성정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유성정당 방지법을 내놔도 이것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에서는 유성정당도 자기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유성정당을 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또 그걸 안 하게 됐을 거는 의석수의 차이가 나서 이번에 거부권 행사 보십시오.
거부권 행사를 저희들이 필요한 300석 중에서 200석이 필요하거든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해야 이 윤석열 정권의 저 잘못된 그런 통치 행위를 규제를 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준연동형으로 기존에 했던 방식을 또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고 하루가 지난 오늘 이제 의총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이견이 없이 한 목소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들과의 연합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뭐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좀 궁금하고 민주당이 이제 이 논의에서도 얼마나 이제 많은 소수 정당, 특히 진보 계열의 소수 정당들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시간은 촉박한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밑에 교감이 있었을까요? 좀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수 정당도 출연해서 국민의 대표성, 그 국민의 목소리, 적은 목소리도 대변하자는 것이 우리가 연동형 아닙니까? 그것을 100%는 못 오더라도 그걸 가급적이면 국민의 목소리를 담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구를 공천을 안 하고 그쪽 당에 다른 야당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21대 국회에서 나왔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정당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좀 협의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어제 광주 방문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빅그린 산단, 미래차 산단, 광주의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뭐 달빛 내륙철도 이야기도 있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온 느낌이 좀 나는 방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시당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어제 이제 계속 같이 계셨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직관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좀 중심이 돼서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제일 큰 게 이제 총선 부분이죠. 근데 총선이 어쨌든 호남의 중심인 광주가 어떤 바람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광주는 민주주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총선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총선 때 광주 시민이 정말 나라를 바꾸는데 앞장서 달라 그런 주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깜짝 놀랐어요.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그 여러 차례 밝히고 대표한테도 보고했는데 공교롭게 어제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데 당대표도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원내대표도 하게 되고 또 시당위원회 저까지도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5.18 정신 그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걸 지켜라. 그래서 뭐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총선 때 그걸 하게 되면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지 않느냐. 총선과 연계해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광주 문제는 한 축은 민주주의고 한 축은 민생을 살리는 광주 경제를 살리는 것.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소개하며 힘을 실어줬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경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영린 아주 건드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김경률을 제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위원은 내려놓지 않고 총선은 출마하지 않으면서 비대위원을 내놓지 않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쪽에 용산 생각은 오히려 그걸 내려놔야죠. 비대위원을. 말하자면은 어차피 용산에 이제 마포에 출마하면은 정청래 의원 해볼 수 있겠어요? 그걸 출마하고 비대위원을 내려놔야 되는데 거꾸로 간 거죠. 근데 이건 뭐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앞으로 결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렇게 그 각축지 이제 삐그덕거리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예.
일단 그 비대위원직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린이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언제든지 코멘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개인의 어떤 출마보다는 훨씬 더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담이 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믿었던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한 즉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냈어요. 그건 뭐겠어요? 결국은 김건희 마크맨이에요. 김건희 마크맨인데 김건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게 김경률이고 그 김경률을 공천하겠다는 게 한동훈이었고 이게 뭐 엇박자가 엄청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앞으로 참 볼만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의원님의 하신 말씀에 더해서 일단 엇박자라고 하는 것은 확연히 이제 드러나 버렸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세간에서 평가하기를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힘겨루기 양상 혹은 이제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간에 엇박자가 났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찌 됐건 한 비대위원장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결론이 나버렸다. 그리고 힘줘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한 위원장이 힘겨루기에 지금 좀 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이고 살아있는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뭐 한동훈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은 뭐 저는 이걸 보면서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라 김건희의 승리죠. 김건희가 이긴 거죠. 근데 이 상태가 그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제 또 이번에는 그 제3지대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지대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 중 이원욱, 조웅천 의원이 막판에 새로운 미래와의 공동 창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나간 세력들이 크게는 두 축이 있었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원욱, 조웅천, 김종민 의원이 중심이 돼서 만든 미래대연합.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먼저 합당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더 큰 빅텐트로 가는 그런 구조 아니냐, 그런 순서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바로 이 새로운 미래의 창당 대회에서 김종민 의원만 모습을 나타냈고 창당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 순간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은 입장을 내서 합당에 반대한다, 불참하겠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좀 틀어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가 사실상 어렵다고 봤어요. 전부터. 적어도 우리 김종민, 조웅천, 이원욱 의원은 우리 당에서 같이 있을 때 그런 나름대로 혁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당을 떠나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그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계성 문제도 추구하는 가치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당이 저렇게 빅텐트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차제에 우리가 이제 호남 특히 광주에서 신당 바람이 불까 이런 우려를 하는 그 이명백 위원장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공관위에서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2016년에 안철수 신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멸을 했다. 물론 저도 그때 민주당 옷을 입고 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적어도 광주 시민이나 호남인들은 2016년에 안철수 트라우마가 있다.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 야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정서인데 여기에 신당이 끼어들 틈이 과연 있겠느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중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호남의 바람이 수도권으로도 많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면은 수도권에 우리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대권 주자가 이렇게 믿을 만한 대권 주자가 이제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실망을 너무 줘가지고 그래서 뭐 신당이 저는 지리멸렬하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세 의원들도 서로 생각이 거기서 갈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의원님께서는 빅텐트는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고
자, 이제 빅텐트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제3지대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느냐, 그것은 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만 본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원욱 조응천 의원이 합당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안을 오늘 했습니다. 제3지대에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정당은 서로 다르더라도 공천은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역구를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례 정당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목소리들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 가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별로 효과가 없을까요? 이상은 좋습니다만 현실이 어렵죠. 적어도 조응천, 이원욱, 김종민은 약간 그 정치에서 가치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좀 이상적인 사람들인데 뭐 괜찮은 의원들이죠. 지금 당을 떠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현실 정치에서 통합공천 그거 쉽겠습니까? 공천은 철저한 이해관계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 텐트를 쳐가지고 통합공천을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네요. 안타깝네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찌됐건 지금 좀 터덕거림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시간상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 걸음을 지금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다시 광주에 옵니다. 벌써 지금 올해 들어서만 지금 벌써 오면 이제 네 번째 공식적인 일정만 네 번째인데요. 내일 또 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좀 관심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게 바로 1박 2일 일정으로 오는데 결국은 와서 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낙연 대표죠. 지금 이제 새로미래 대표인데 이낙연 대표가 원래는 제3지대 신당을 꾸리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제3지대 세력 간의 합종연행과 어떤 논의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권유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고심 중이다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뭔가 설 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내일 옵니다. 뭐 이미 뭐 특정한 선거구, 광주 서구 을이다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출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내일 모레 또 광주에 와서 실제로 이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까요? 밝힌다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결론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에서 가장 좋지 못한 모습이 지금 돼버렸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분당하고 탈당하고 창당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등 떠밀기 식으로 제가 이제 건너들은 얘기로는 등 떠밀어서 그 광주에 출마를 해라 뭐 이런 말을 듣는데 한번 민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광주 시민들이 어떤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건 도저히 그 광주 시민들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야 자유이지만은 선택은 시민의 몫 아닙니까?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더 이상 악수를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그래서 악수라고 하시는 거는 출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출마는 자유겠지만은 적어도 정치인은 말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가야지 내 소신이 어떻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그 뜻을 받들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요 바닥을 보니까 광주 시당위원장 아닙니까? 너무너무 평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광주 시민은 의로운 분들이어서 윤석열 같은 저런 역대 대통령 이건 말이 안 된다. 뉴스를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야당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 생각이 90% 이상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서 분열의 양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사실상 이제 생략을 했고 대신에 KBS와 신년 대담 방송 녹화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방송될 예정인데요. 이거 나가기 전부터 이미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거 뭐 방식에 대한 옳았냐 아니면 잘못됐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뻔하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벌써 이미 뭐 편이 갈라져 버린 듯한 인상도 좀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하게 될까요? 지금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이 정부에서 이 윤석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윤석열 대통령의 적어도
김건희 부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명품백 논란 있잖아요. 적어도 이거에 대한 사과의 모습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그때 대선 기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나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대통령 돼가지고 출장을 15개국 16번을 갔어요. 그 국가 예산만 해도 578억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공인이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해서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그 부인의 잘못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걸 해야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누가 자유로웠어요? 법 앞에 평등을 다들 아들 구속시키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특별법만 그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해요? 역대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 대통령 거기에가 말에가 반드시 사과하고 그 특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방송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랑 같이 양동시장을 돌고 이렇게 또 원내대표랑 같이 남강시장을 돌아봤는데 사실은 명절이 아니고 얼마나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광주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민생을 정말 보듬고 챙기는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어쨌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병훈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합병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선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은 별개 사안이라는 논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기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법원, 검찰 관련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겠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장에 계셨었나요? 네, 저도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5.18 민주화 묘지 참배에 같이 있었고요. 네. 기자회견할 때 저도 이제 뒷줄에 서 있었습니다만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받치면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들으면서 저 또한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반면에 상당히 반기고 그러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현장에 있던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은 그 전날 일요일 날 저녁에도 우리 최고위원분들 네. 미리 강주에 오셔가지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병립형 핵이냐 아니면 네. 준연동제 유지냐 또 제3의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대표께 위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께서는 아마 어제 그 현장에 오셔서까지도 상당한 고민을 하셨지 않는가. 이기는 전략에서 봤을 때 병립형 핵이는 달콤한 유혹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당대표로서도 고뇌에 찬 결단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고 병립형 회기를 달콤한 유혹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난달
26일인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 한 80분 정도가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뭐 악마의 유혹이다. 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문 보니까는 의원님 이름도 거기 올라가 있던데 이게 왜 병립형 회기가 악수 중에 악수라고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던데 왜 악수인 건가요? 무엇보다도 근본 총선의 의미가 네. 우리가 비례 몇 석을 더 얻고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총선이라는 게 윤석열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그 총선 승리를 위한 과정이라 한다면 목표라 한다면은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민주 진영의 네. 통합과 단결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게 준연동제가 그것의 고리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병립형으로 가면 어쨌든 민주당이 몇 석은 더 얻을 텐데 그거 얻자고 이렇게 범민주 반윤 이런 거 깨느니 그냥 준연동형 해서 반윤 정당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병립형으로 해기는 네. 실리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보이나 민주당에 예, 준연동제 이건 명분과 또 잘하면은 정말 우리가 총화 단결한다면은 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준연동형제 유지를 더 우리 당 대표께서 결단하셨지 않는가. 국내임은 계속 병립형 가자 뭐 이런 요구를 해 왔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택할지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예상을 잘 못한 것 같던데 그러면서 이제 뭐 아니 왜 5천만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이재명 기분에 맞춰줘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반응? 한동훈 위원장은 네. 국민의힘 내부나 이렇게 추스리면서 정말 용산이나 그런 쪽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 제대로 된 그 선거제에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자기들도 약간의 당황스러운 모습. 설마 민주당이 저렇게 과감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응도 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당황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만은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겠죠.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그 근본 선거가 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중간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 진영이 통합하고 단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을 비롯해서 뭐 기본소득당도 있고 녹색정의당도 있고 또 우리 진보당도 있고 또 여러 일부 정당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쪽이 하나의 목표를 통해서 하나의 더 통합된 그 국민한테 사과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성 정당 또는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네. 앞으로 논의를 좀 해서 좀 좋은 작품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언급하신 각 당들이 그 민주당 우산 그늘로 다들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늘이라기보다는 네.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기구 또는 통합당 거기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그 진보를 아니죠 비례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양보라든지 배려가 필요하겠죠. 네. 친일보 한다면은 네. 지역 그 후보자 낼 때도 네. 좀 하나로 좀 통합을 한다든지 이 비례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이재용 회장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복귀를 잠깐 해보면 2015년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G 뭐 이재용의 G를 뭐 영어 알파벳 이니셜로 해갖고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고 삼성물산 지분은 하나도 없었는데 두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제일모직 지분 가치는 높게 하고 삼성물산은 좀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본인의 가진 가치를 뭐랄까 좀 약간 조작을 해서 뭐 거기서 이제 연결해갖고 삼성전자까지 지배하는 뭐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기소한 거 보면은 뭐 주가 조작, 분식회계, 거짓 공시 등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전부 무죄가 나왔고 그다음에 최지성 미전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그다음에 장충기 차장 뭐 13명 같이 기소된 사람들도 전부 무죄.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전부 무죄 완패를 한 경우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1심 판결. 일단 그 부분은 그때 당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재용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냈던 분이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셨던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차장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네. 담당 부장검사셨고 국정농단에 상당히 시금석을 낸 사건이다 해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공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그분들한테 의견을 묻고 싶고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이건 좀 그 사회 정의나 법치주의에 좀 반하는 판결 아니냐.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또 보내야 되는데 네. 이걸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판결 아니냐. 동일한 법원에서 네. 한쪽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뇌물공여 혐의. 뇌물공여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려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잣대를 달리대면서 여러 가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당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기소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면서 엄청 뭐 말씀하신 대로 큰 인기, 국민적 지지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완패를 했는데 지금 이복현 당시 담당 부장 지금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는 반응을 보니까 사법 리스크를 일단 일단락시키는 뭐 계기가 됐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검사 티는 완전히 벗고 경제인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분들이 입장 표명을 안 하실 것 같고요. 물론 그분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반면에 이제 어쨌든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의 회장이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피의자가 VIP 해외 순방에 수시로 동행하셨고 또 부산의 그 뭐죠? 떡볶이 먹방 시장에 그런데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저분이 현 대통령 또는 이런 집행부하고 집권층하고 굉장히 친밀도가 높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무언 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같이 떡볶이 먹어준 보람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국민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검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인데 여기는 설 연휴 끝나면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뭐 기소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는 게 그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라고 있는데 이제 뭐 민주당 인사들이랑 김혜경 씨가 밥 먹는 자리에서 10만 4천 원인가 얼마를 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해서 이제 김혜경 씨와 배모 씨가
공범으로 묶여 있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나가니까는 이제 기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기소는 어떻게 보세요? 야, 아시다시피 네. 그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한 이제 설쯤에 네. 기소될 것이다. 우선 이 자체가 왜 언론에 미리 공표가 되냐 이거죠. 사실 피의자는 법이 아니 이게 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 대표나 네. 야당 대표의 배우자 이거는 완전히 광야에 쓴 뭐처럼 허벌판에 그냥 피의 사실 공표죄 네. 이 부분은 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좀 미리 언론에 흘렸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 명절에 즈음에서 네. 밥상머리에 김혜경 씨에 관련된 의혹을 올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파탄의 문제를 좀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예. 그래서 오히려 김혜경 씨 이런 부분에 대한 망신 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한 130번 넘게 네. 김혜경 씨 관련된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130번씩이나 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소를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기소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또 구정 때 많이 모이는 이 네. 다수가 모이는 이런 밥상머리에서 야당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야당 대표 배우자에 대해서 흘림으로 해서 망신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단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를 하고 아니면 동시에 배임 혐의로 뭐 같이 기소를 해서 이제 다른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도 이렇게 뭐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뭐 예전 대선 때처럼 뭐 법카로 소고기 사 먹었네, 초밥 사 먹었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거에는 어쨌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국민들은 네. 누차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야 언제적 김혜경 씨 법인카드 재탕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국민적 의혹이 높은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디올백이라죠.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냐 안 하냐. 네. 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2년, 3년 된 네.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흠집내기 이것조차도 이제는 안 통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형평성을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난다.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렇지 하나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주목받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가 조작 부분은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그 인용 네. 그런 정황이 의심된다는 판결을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털고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계속 묻혀두고 가니까 오히려 그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니까 네. 국민적 눈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죄질이라고 표현을 뭐 흔히 하는데 그걸 봤을 때도 어느 게 더 나쁘냐 뭐 그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근데 이게 배임은 이게 이제 뭐 법률 용어로 신분범이라고 하잖아요. 뭐 특정한 위치나 지위에 있어야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인데 임무에 반해서 네. 김혜경 씨를 배임으로 건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벌어진 일이어서 아마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같이 뭐 공동정범 뭐 또 이런 걸로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그 법인카드 사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사항이에요. 뭐 묵인, 용인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끝난 사항인데 끝난 상황인데 다시 이 부분을 또 이제 끄집고 나올 소지가 있다 이거죠. 네. 근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30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그 부분에서 혐의 입증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소를 못 했다가 왜 하필 이 명절 때 그 부분을 기소하느냐, 급하게 기소하는 거 아니냐, 또 공소시효에 떠밀려서 기소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검찰이 정말로 그거 하나 제대로 바뀌지 못해가지고 공소시효 임박에서까지 그걸 입증을 못해서 이제 와서 기소하는가, 다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신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거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취지랑 기대 효과 같은 거 간략하게 한 말씀. 지역 소상공인들은 1,100조가 넘는 부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대부분 다중채무자입니다. 네. 그다음에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힘들고 요즘처럼 내수가 어려울 때 매출이 하락함으로 해서 네. 그분들은 이미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정책 금융기관이 보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많이 해주려면은 기본 자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 기본 자산은 금융기관의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비율이 있어요. 이번에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서 0.1%이던 것을 0.3%까지 올렸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금융기관의 출연 비율이 0.04%였는데 이를 0.07% 거의 2배 가까이 올려놨습니다. 2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약 1조 5천억 정도 보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전체 소상공인 수로서는 한 5만 개 정도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이 보증을 통해서 자금에 좀 숨통을 트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자금난에 헤매이는 허덕이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쨌든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경만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